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 복장 터지는 이야기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드러난 우리 군의 한심한 정보 능력입니다. 이야, 뭐 군대 정보 능력이 왜 이러는지, 이래서 뭐 전쟁할 수 있는지, 주변국을 억제나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자, 이 신인균의 국방TV,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런 국방 안보 문제의 이면들, 여러분들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신인균의 군사TV도 같이 구독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스죠. 러시아 전략 폭격기 동원해서 한반도 초계 비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쫙 나왔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합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러시아 군용기 6대, A-50 1대, 수호이 27 3대, 이 전투기죠. 그리고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 이렇게가 6대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러시아 군용기 2대, 수호이 27이 자, 가로쳐서 수호이 27이라고 자꾸 적습니다. 그리고는 14시 44분경 뭐 울릉도 북방 카디제 진입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참이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 써서 뭐 투폴레프 95, 수호이 27, 또 A-50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친절하게 기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준 이 덕분에 우리 합참, 우리 군 합참 그 국방부 정보본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 정말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바로 전투기 때문인데요. 자, 4시간 동안 카디즈를 유린한 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략 폭격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 이런 대형 기체들을 엄호하는 호위하는 호위 전투기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호위 전투기들이 수호이 27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대가. 그렇게 해서 이 U자로 이렇게 거의 뭐 6시간 동안이나 우리를 유린하고 갔는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의 국격,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라고 하죠. 뭐 인격을 무시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나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격이라고 하죠. 완전히 우리 국격을 무시한다. 대한민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러시아가 돌아갑니다. 자, 이때 그럼 무슨 항공기들이 왔나, 또 어디서 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바로 이 전략 폭격기죠.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인데, 이 기체예요. 이게 지금 일본 항공자위대가 찍어서 공개한 겁니다. 우리는 안 찍었어요. 일본 항공자위대가 찍어서 공개한 건데, 뭐 우리는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 안 했습니다. 항자대는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꼬리 날개에 기체 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체 번호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어디에 있더라 라는 것이 다 나올 수가 있죠. 자, 이 투폴레프 95 MS 이 기체 번호가 RF94197인데 이 기체의 임무는 전략 그리고 전술 폭격입니다. 소속은 제182 중폭격기 연대 소속이고요. 이 182 중폭격기 연대의 주둔지는 어디냐면은 아무르강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르주의 제6952 비행장,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라고 하는데 지도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룡강성, 중국의 흑룡강성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아무르주에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에서 날아왔어요. 아주 멀리서 날아왔죠. 이 전략 폭격기들이 왔고요. 2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기경보 통제기, A-50 조기경보 통제기가 왔는데, 그 중에서 이 조기경보 통제기가 제144 조기경보 비행대 소속인데, 이 144 조기경보 비행대는 평소에는 모스크바 인근의 이 주콥스키 공군기지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체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로 지금 이동 전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독도를 초계했던, 독도의 영공을 침범했던 그게 바로 이 A-50이고 바로 이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주콥스키, 모스크바에서 날아왔을 리는 없고, 또 지금도 모스크바에서 날아왔을 리는 없고, 우크라이나의 이동 전개 파견 나와 있는 A-50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대형 기체들이 움직이면은 사실은 뭐 뒤뚱뒤뚱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전략 폭격기 핵을 탑재하고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F5 전투기라도 걸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기체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호위 기체들이, 전투기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괌에서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이륙을 하면 일본의 F-15가 받아서 동해로 들어와서 호위를 하고, 또 대한해협으로 들어올 때 우리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 F-15K, F-16들이 괌에서 오는 B-52를 엄호를 해서 동해에서 작전을 하고 돌아가고, 이런 일을 했었죠. 요새는 우리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다 일본 항공자위대 엄호를 받아서 동해나 이 지역에서 이제 작전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엄호 기체가 필요합니다. 그 엄호 기체가 수호이 27이었다라는 최초 발표를 합참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그거 수호이 35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합참에 있는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아니 수호이 27하고 수호이 35하고 완전히 능력이 다른 기체인데 그걸 왜 수호이 35라고 지금 러시아가 발표하는데 합참 당신네들은 왜 수호이 27이라고 하냐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24일 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 기자들이 따지니까 우리 합참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최초 상황 브리핑 당시에 카디즈 침범했던 러시아 전투기 기종을 수호이 27로 발표한 것은 대응 출격했던 조종사가 육안으로 식별한 판단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며, 전술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육안으로 식별됐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수호이 27과 수호이 35는 굉장히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또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수호이 27하고 수호이 35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비행 조정을 하면서 딱 보면 알 정도로 완전히 다른 형상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RST라고 하는데 이 형상과 위치가 약간 다르고, 또 이 엔진 노즐이라고 하죠. 배기 노즐, 이 형상이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그걸 저 같은 어떤 이런 밀리터리 마니아 수준을 공군 조종사에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수호이 35가 올해만 해도 4번째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호이 35가 계속 지금 1월달 넘어오고 2월달 넘어오고, 지난 독도 영공 침범할 때도 그때도 왔었죠. 그런데 군은 기종을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이렇게 넘어온 이 수호이 35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제22 근위 전투 항공 연대 소속인데, 이게 주둔지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우글러예프 공군기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호이 35가 날아왔습니다. 이거 항자대가 찍은 겁니다. 항공자위대가. 자, 그런데 문제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는 몰랐다. 자, 이게 지금 수호이 35인데, 지금 이거는 수호이 27이에요. 뭐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워놓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이게 수호이 27인지 수호이 35인지 뭐 딱 보면 안다. 이거는 사실 웃기는 일이고,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군대, 제대로 된 정보 능력이라면. 왜?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 군이 한반도를 겨냥하는 주변국의 위험에 너무 깜깜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수호이 35가 출격한 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우글로예프 공군기지는 바로 공중급이 없이 울릉도에 진출 가능한 유일한 플랭커, 즉 수호이 27 계열의 플랭커 전투기 운용 기지입니다. 수호이 27이 기본형이고요. 여기에서 수호이 30도 나오고 수호이 33, 수호이 34, 수호이 35 막 이렇게 파생형들이 나와요. 또 이것을 그대로 또 중국이 받아가가지고 J11, 뭐 J15 이런 또 파생형을 만들죠. 그러면은 우리 공군은 이 플랭커라는 원형에 따라서 이 수호이 27은 플랭커고 수호이 35는 슈퍼 플랭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플랭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이냐. 자, 수호이 27이 출격했을 때는 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수호이 30이 출격했을 때는 저 수호이 30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또 수호이 27이 출격했으니까 우리는 굳이 F-15가 안 가고 F-16이 가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이번엔 수호이 35니까 이건 F-16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 F-15K가 간다. 앞으로는 F-35가 간다. 뭐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하고 뭐 동맹입니까? 그걸 우리가 평소에 연구해 놓지 않게 당연히 이 프랭크 계열의 전투기가 주변국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우글레프 공군기지는 블라디보스톡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군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라디보스톡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태평양 함대에 대한 방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제22 근위 전투 항공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고요. 보유 기종은 수호이 27과 미그 31이었으나 지난 2016년도부터 수호이 27을 수호이 35로 기종 전환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호이 27이었지만 지금은 수호이 35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출격하면 무조건 수호이 35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이 근처에 러시아가 보낼 수 있는 수호이 27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프랭크 계열의 전투기가 떴다. 그러면 외형을 보고 몰랐다. 이게 아니고 이런 사전 정보가 다 있으면은 저거는 무조건 수호이 35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니, 2016년에 기종을 바꿨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외형이 닮아서 조종사가 판단 착오했다? 무슨 지금 1950년대 이야기합니까? 1950년대 레이더 없이 그냥 외형으로 눈으로 조종사의 눈으로 보고 전투하던 그 시절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2세대 이후에 레이더가 장착됐고 3세대, 4세대 전투기 시대 아닙니까? 러시아의 주력도 4세대 전투기, 우리 주력도 4세대 전투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지금 도입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외형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호이 27에는요, N001이라고 하는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기계식 펄스 더플러 레이더인데 주파수는 X밴드예요. 자, 이 기계식 레이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그 레이더예요.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당연히 레이더파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스캔하면서 계속 레이더파를 쏩니다. 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레이더파가 한 번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점점이 이렇게 오면은 이것은 기계식 레이더인 겁니다. 그런데 수호이 35의 이 얼비스 E 레이더는 폐사 방식의 전자주사식 레이더예요. 수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입니다. 우리 이지스함의 이지스 레이더도 이 폐사 방식이고 그렇거든요. 전자주사식 레이더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냥 쫙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적기의 저 플랭커의 레이더파가 점점점 오면은 이건 기계식 레이더겠구나. 그러면 이건 수호 27이겠구나. 근데 이게 쫙 지금 오고 있어요. 계속 점점이 아니고 계속 나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맞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것은 전자주사식 레이더구나. 그러면은 프랭크 계열 중에서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뭐냐? 당연히 수호이 35 아니냐? 그럼 저건 수호이 35다. 이게 바로 판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국의 전력들을 항상 평소에 정보를 수집을 해놓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호이 27의 이 N001 레이더의 전파 특성을 우리가 항상 수집해 놓고 있다가 그것을 모든 전투기에 다 입력을 해놓고 이번에 딱 오면 이건 수호이 27이구나. 또 이번에는 수호이 35의 레이더파를 딱 입력을 해놓고 이번에는 수호이 35의 특성의 레이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죠. 그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인데 70년 동안 우리는 위협을 당해왔는데 그 중국과 러시아의 최고급 기종 전투기의 레이더파의 특성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인 그냥 밀리터리 매니아인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모른다? 좋아요.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에게 사전 정보를 알려주는 그 정보사령부 또는 공군 정보 파트에 있는 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종사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적의 기종도 모르고 출격한 F-15K입니다. 실전이어서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수호이 27이 장착하는 미사일 다르고 수호이 35가 장착하는 미사일 달라요. 수호이 35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미사일 자체도 완전히 다른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수호 27로 알았으니까 수호 27 상대 뭐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갔다가 수호 35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수호의 35 제가 지난번에 신인균의 군사TV에서 슈퍼 플랭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드렸죠. 지금 요거 좀 클릭하셨다가 나중에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수호의 35가 얼마나 강력한 전투기인지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지금 이번에 지금 하면 너무 이게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하지 않고 다음 동영상으로 우리 한국 공군의 최고급 기종인 F-15K 그리고 러시아의 최고급 기종인 수호의 35가 동해에서 공중전 붙었을 때 뭐 다른 거 지원 뭐 A-50 또는 우리 E-737의 공중 조기 경보기 지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전투기끼리 1대1로 붙었을 때 어떤 전력 차이를 보일 수 있느냐, 누가 이기냐, 이거 제가 다음 동영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이 누군지 알고 가야 그에 대응한 무장도 탑재하고 그에 대응한 전술도 머리에서 그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수호 27이니까 쑥 갔는데 35야. 전투 붙다 보니까 35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 전투기 조종사가, 이 파이터인 전투기 조종사가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다 그 전에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게 바로 정보사령부, 그리고 공군본부, 정보참모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뭣도 모르고 갔다가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도대체 70년 동안 우리 정보사 그리고 정보 파트는 뭐 했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참 한심한 게 말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 지피지기 아닙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무너진 군대입니다. 정보 수집도 용역으로 줍니다. 지금. 자, 10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군비 경쟁 가속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주변국 군사적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분석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뭐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런데 10월 13일 합참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합참이 주변국 무기체계 운영 개념 및 재원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합참은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도발 억제 및 대처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주변국의 무기체계 특성 및 운영 개념 등 위협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런 연구 영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의도는 좋아요. 이번 합참이 이런 연구 영역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문제는 아니 이걸 영역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발주를 했으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렀겠네요. 주로 5월 달에 발주한 거는 10월 아니면 11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납품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조종사가 몰랐던 겁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겨우 이런 것을 지금 이 연구 영역이 5천만 원짜리랍니다. 야, 5천만 원? 그 5천만 원 저한테 주시면은 5개월, 6개월이 아니고 하루에 1시간만 해도 한 달이면 해서 깔끔하게 러시아군, 중국군, 일본 자위대 전부 다 조사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야, 이걸 갖다 공개 입찰해서 외주를 준다고요? 아니 정보사에 그 많은 인원들 도대체 뭐합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걸 이때까지 안 했다라는 것도 참 놀랍고 지금 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렇지만 뭐 당연히 안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주를 줘야 한다는 거 더 놀랍습니다. 이야, 황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지금 현재 이 군이 기본 그리고 우리 군기강 무너진 이야기 많이 나오시죠. 병사에서부터 완전히 최고급 삼성 장군까지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와서 장군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사고를 많이 칩니까? 여성 부하에게 손에 키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또 병사들은 지금 휴대폰 가지니까 전후에 뭐 이런 거 다 무너지고 대화 자체도 사라지고 축구 다 사라지고 지금 이런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군입니다.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역 그거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 나와서 우리 군대에게 다 선제적으로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배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군의 이번 러시아군의 침입에 따른 수호 27이냐 수호 35냐 논란에 따른 우리 공군의 한심했던
정보 능력, 우리 군의 한심했던 정보 능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